예, 7장 이제 레스터라이저로 시작을 할 텐데,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를 배웠고, 이 버텍스 쉐이더는 클립 스페이스 포지션을 출력을 해갖고 그 다음 단계인 레스터라이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렇게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꼭지점들이 여기서 이제 클립 스페이스로 정의되었고 넘어오잖아요. 그럼 클립 스페이스 점들을 다시 삼각형으로 어셈블을 해요. 다시 조립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삼각형이 그 스크린에 나타날 거고, 스크린에 나타난다는 거는 스크린의 픽셀들을 이렇게 몇 개를 점유하면서 그의 색깔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픽셀 위치마다 이렇게 프래그먼트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근데 지금은 프래그먼트가 뭔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아직 잘 모를 거고, 근데 이 챕터 마지막에 가면 저런 게 프래그먼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하여튼 이 픽셀마다 필요한 데이터들을 박아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단계에서 실제 컬러 값들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튼 삼각형을 모아서 그 안에 프래그먼트를 만든다라는 거가 레스터라이저의 주요 임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크게 이제 5단계의 중요한 일을 제가 요 7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차례차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텐데 각각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클리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카메라 스페이스에서 클립 스페이스로 왔잖아요. 클립 스페이스는 클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삼각형들 중에서 안 보이는 애들을 자르겠다는 건데, 클립 스페이스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카메라 스페이스에 어떻게 클리핑이 되는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삼각형 3개가 나오는데 T1 같은 경우는 뷰프로스트는 밖에 나가는 애죠.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애예요. 그냥 버려요. 반면 T2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뷰프로스트만이 들어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겨주면 돼요. 하지만 T3 같은 경우 꼭지점 하나는 뷰프로스텀 안에 있지만 나머지 2개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클립, 가위질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뷰프로스텀 안에 있는 것만,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애만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질하는 과정을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 V1, V2, V3가 있었겠죠. 근데 자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버리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V2 다시, 여기에 V3 다시, 그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갖고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실은 간단한 연산은 아닌데 다행히도 하드웨어가, GPU가 100%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되겠거니 하고 놔두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레스터라이저의 세부 단계 5개를 제가 강의할 건데, 첫 번째 클리핑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퍼스펙티브 디비전이에요. 요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프로젝션 트랜스폼이거든요. 프로젝션 트랜스폼은 카메라 공간에서 클립 공간으로 옮기는 그러한 변환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f of y, aspect, n, f 4개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이러한 행렬을 만들면 된다. 제가 강의했고, 유도 과정도 책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 따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 행렬을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별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4번째 행을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행렬은 다 여기가 0,0,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좌표를 위해서 뭔가 그냥 괜히 들어간 그런 행들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마주친 행렬이에요. 즉
마지막 행이 0001이 아닌 그러한 행렬이에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0이 아닌 이러한 원소들을 이렇게 M11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기호를 붙였고, 요게 행렬이 바로 이제 프로젝션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얘가 바로 카메라 스페이스의 좌표예요. 그럼 이렇게 프로젝션 변환을 적용을 하면은 클립 스페이스로 넘어가겠죠. 근데 마지막이 예전처럼 여기가 0001이었다면 이 마지막 원소가 1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랑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G가 나온다고요. 뭐 괜찮아요. 호모지니어스 좌표이니까 뭐 이런 거 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얘를 카테시안 좌표로 바꾸려면은 마이너스 G로 전체를 다 나누면 돼요. 그래서 본인은 1이 될 거고 나머지 세 개의 항도 다 마이너스 G로 나눈 게 들어가 있어요. 좋다고요. 그래서 카테시안 좌표를 얻는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G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f of y, aspect, n, f가 아주 간단하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f of y 90도예요. 그래갖고 이 카메라 공간을 그냥 단면으로 간단하게 보인 건데, 여기가 90도라고요. 지금 x축은 안 보이고 y축하고 여기 g축 단면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f of y 이해됐고, 지금 에스펙트가 1이라니까 x축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그 좌우 방향으로도 뭐 90도 필드 오브 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고, 그 다음에 n이 뭐라 그랬죠? 요 평면에서 니어 플레인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 G축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거기에 니어 플레인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 플레인은 이 면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2가 되고 여기에 G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서 파 플레인이 생기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그런 뷰 프로스텀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네 가지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걔네들 이용해 갖고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값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행렬이 나와요. 그럼 이 행렬이 저 뷰 프로스텀 안에 있는 모든 정점들에다 적용이 될 텐데, 대표로 L1, L2라고 하는 선분을 한번 보자고요. L1 같은 경우 꼭지점이 0, 1,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이제 X좌표는 안 보이는 거니까 Y좌표가 1이고 G좌표가 마이너스 2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 P1에다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뭐 계산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얘의 역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얘랑 곱해지면 여기 2가 나온다고요. 이제까지는 다 1이었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1이 아닌 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를 전체를 다 2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눠주면은 이런 값이 나와요. X좌표는 어차피 지금 이 그림에서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Y가 2분의 1, G가 1. 바로 Y가 2분의 1, G가 1이 되는 이 점이 나온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Q1에 대해서도 00-2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하면 여기가 2가 나와요. 괜찮아요.
전체를 다 2로 나눠주면 요 값이 나오고, 그럼 역시 x는 잠깐 무시하고 y는 0, g가 1이라고요. 바로 요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L1이라고 하는, 즉 P1하고 Q1을 잇는 선분에 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정의하면 이렇게 길이가 줄어든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그대로 다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L2에다가 해보자고요. 그럼 P1점 적용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아주 우연찮게도 그냥 1이 나와요. 그럼 뭐 우리 해피한 거잖아요. 나머지 따보면 바로 요 점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Q2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아주 우연찮게 그냥 1이 나와요. 그래갖고 요거를 그대로 따보면 바로 요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이제 직접 해본 거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뷰프로스텀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옮겨가는 게 바로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그 역할이잖아요. 해보니까 요 뒤에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앞에 있는 애는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지게 보이는 것이 바로 프로젝션 변환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대로 구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W 좌표가 2였어요. 여기에서는 W 좌표가 1이잖아요. 근데 W 좌표라고 하는 거는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마이너스 G였잖아요. 마이너스 G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G일까 뭘까? 모든 꼭지점들은 현재 음의 지축에 있기 때문에 요 G좌표 자체가 음수거든요. 거기 마이너스를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양수가 돼요. 그러면서 그게 별게 아니라 요 평면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고요. 얘가 2라고 하는 거는 요 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W 좌표가 커요. 큰 W 좌표로 전체를 나눠요. 그럼 멀리 떨어진 A일수록 큰 값으로 나누니까 작아지겠죠. 바로 이게 원근법을 구현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파플레인이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좌표를 갖지만 뭐 좀 길게 이렇게 뷰프로스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 G가 마이너스 3 위치에 있다면 W는 마이너스 3에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W로 나누게 될 거라고요. 2보다 더 큰 값으로 나누죠. 그럼 얘가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줄겠죠. 즉 멀리 있을수록 큰 값으로 나누니까 작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우리는 나눗셈을 하는데 W로 나누는데 걔가 퍼스펙티브, 즉 원근법을 구현하는 그런 나눗셈이다라는 차원에서 얘를 퍼스펙티브 디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에요. 근데 역시 여러분들을 이해만 하면 돼요. 하드웨어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원근 투영을 구현하는 핵심이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얘는 X, Y, G 모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범위를 갖는,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 사이즈의 정육면체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정의된 좌표를 특별하게 Normalized Device Coordinate, NDC라고 이렇게 불러요. Normalize라는 거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범위를 국한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퍼스펙티브 디비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백페이스 컬링이거든요. 조금 신경을 쓰면서 좀 봐야 되는데 좀 봅시다. 이건 지금 카메라 좌표계예요. 그 카메라가 저 구를 보고 있어요. 그럼 구는 지금 여러 개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T2 같은 애는 카메라가 볼 수 있는 삼각형이에요. 근데 요 T1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백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카메라에 우리 눈에 등지고 있는 그런 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는 애들은 골라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컬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컬하면은 그냥 실렉트 골라낸다는 뜻인데 그래픽스에서 컬링하면은 이제 골라내서 죽인다라는 그런 단계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페이스는 버리겠다. 대신 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애라서 프런트 페이스라고 불러요. 프런트 페이스는 살리겠다 라는 거가 바로 백페이스 컬링이에요. 이 작업을 수행을 하자고요. 그러면 백페이스하고 프런트 페이스를 어떻게 구분할까? 그걸 설명을 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이름을 에지온 페이스라고 불렀어요. 얘는 그냥 선분 하나로만 보이는 그런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내 눈 방향하고 요 삼각형의 평면이 완벽하게 나란하기 때문에 그냥 선분 하나로만 보여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은 요 삼각형의 노말을 N3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꼭지점 하나를 잡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랑 이어요. 그래서 커넥팅에 따라 그 C로 썼는데 얘는 C3라고 하자고요. 그럼 N3 삼각형 노말하고 카메라까지 있는 벡터 C3는 서로 수직인 거 이해가 되죠? 그럼 수직인 두 벡터는 내적이 0인 걸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 저렇게 노말과 카메라를 향하는 벡터를 다 프로덕트 내적을 시켜서 0이 되면 걔는 에지온 페이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T2를 보자고요. 똑같이 아무 꼭지점 하나 잡아서 카메라까지 이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이 삼각형의 노말하고 다 프로덕트를 시켜요. 그러면 N2하고 C2는 얼추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얼추 같은 방향의 두 벡터는 내적으로 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거 배웠거든요. 예, 양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프런트 페이스라고. 반면 얘하고 카메라까지 있는 벡터 C와는 얼추 다른 방향이에요. 그럴 때는 내적이 음수가 된다는 거 우리 알거든요. 아, 이렇게 내적을 이용해서 양수면 취하고 음수는 버리면 되겠다라는 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다 좋은데 이거 지금 카메라 스페이스거든요. 우리는 카메라 스페이스를 떠난 지 꽤 됐어요. 지금 레스터라이저 단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은 개념만 보여주는 거고 실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지 않아요. 실제 구현이 되는 걸 살펴볼게요. 훨씬 더 그 계산을 적게 들이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구현이 되거든요. 우린 이런 카메라 스페이스를 투영 변환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NDC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C1, C2, C3 같은 게 뭐였냐면 실은 카메라 공간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투영선들이 쫙 모아지는 걸로 여러분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투영선들을 투영 변화는 다 평행하게 만들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NDC로 왔을 때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유니버설한, 단일한 그런 프로젝션 라인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투영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도 다 방향이 조금씩 변화가 되죠. 그래갖고 아주 간단하게 그 T3 같은 경우는 요 유니버설한 프로젝션 라인하고 평행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노멀들도 다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변환이 될 거고, 그럼 걔랑 이런 유니버설한 프로젝션 라인이랑 내적을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내적도 실은 필요 없고 조금 더 간단한 연산이 가능하다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NDC에서는 프로젝션 라인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구를 보자고요. 얘는 투영 변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된 애예요. 그 투영 변화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앞쪽에 있는 애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뒤쪽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구가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완벽한 구가 아니라 상당히 좀 왜곡이 돼 있어요. 이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그냥 뭐 이렇게 야기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변화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꼭지점들은 다 x, y 지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x하고 y만 한번 택해보자고요. 지좌표는 다 무시해도 돼요. 백페이스 컬링에 있어서는. 그렇게 x하고 y만 따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좌표는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x, y만 고려한다는 건 실은 이렇게 x, y 평면으로 얘네들을 유니버설한 프로젝션 라인을 따라서 투영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질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여튼 우리 눈은 이쪽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T2라고 하는 삼각형을 보는데 V3하고 V1의 관계를 한번 유심히 봅시다. 우리 눈이 여기 있으면서 저 T2라고 하는 삼각형을 볼 때 V1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해되세요? 예, V3는 왼쪽에 있다고요. 걔를 XY 평면으로 놓고 보면 바로 이렇게 V1이 오른쪽에 있고 V3가 왼쪽에 있어요. 이 그림은 조금 이제 과장되어 그렸지만 하여튼 V1하고 V3의 관계는 좌우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V2야 뭐 워낙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그렸어요. 그러면 V1, V2, V3 관계는 여기 빨간 화살표로 보이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꼭지점들을 다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그 인덱스 어레이에다 그렇게 박아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여기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T1을 한번 보자고요. 다시 우리 눈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럴 때 V3가 오른쪽, V1이 왼쪽에 있는 거 상상해 가시죠. V3가 오른쪽, V1이 왼쪽에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 경우에 V1, V2, V3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예, 클럭와이즈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얘를
V1, V2, V3 반시계 방향으로 나열을 했다는 건 실은 그 삼각형을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아니면 우리 시점을 물체 바깥에서 물체 안쪽을 향해서 보면서 정했던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눈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를 본다는 건 마치 구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3차원 공간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나열을 했어도 안에서 보니까 방향이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차이예요.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투영을 했을 때 원래 성질 그대로 반시계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걔는 프런트 페이스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시계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치 물체 안에 들어가서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나를 등지고 있는 애라고요. 그 백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리는 결론은 백페이스 컬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좌편 무시해요. X, Y만 놓고 걔네들을 2차원 평면에 한번 그려봐요. 꼭지점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열돼야 된다? 그러면 프런트 페이스니까 난 그냥 취할 거고, 근데 그 꼭지점들이 시계 방향으로 나열이 된다? 얘는 나를 등지고 있는 백페이스니까 버릴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구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많이 쓰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뭐 결론은 그래요. 반시계면은 프런트니까 취하고 시계 방향이면은 백이니까 버린다라는 거 알겠는데, 우리는 알죠. 이렇게 슬라이드 보면은 뭐 그렇게 되겠거니 하는데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럴 때 간단한 행렬식을 취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V1, V2, V3가 있는데 우리가 XY 좌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V1을 그냥 X1, Y1이라고 치고 V2, V3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돼요. 그럴 때 V2 빼기 V1을 해봐요.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외우라 그랬죠. V1에서 V2로 가는 벡터거든요. 얘는 그야말로 X2 빼기 X1, Y2 빼기 Y1이 된다. 마찬가지로 V3 빼기 V1을 해봐요. 그럼 V1에서 V3로 가는 벡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X3-X1, Y3-Y1이 돼요. 요거를 요 행렬식에 4개의 원소로 잡아놔요. 그 다음에 행렬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얘 곱하기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V1에서 V2로 가는 벡터가 바로 요거잖아요. 그러면 0, 2 정도의 방향을 가져요. 그렇게 맞게 일부러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V1에서 V3로 가는 벡터는 X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0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0, 2, 0, 2 쓰고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 써요. 그 다음에 행렬식 계산을 곧바로 해보자고요. 0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4가 나오거든요.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양수가 나오면 바로 프런트 페이스예요. 이 행렬식이 양수가 나오면은 카운터 클럭와이즈란 뜻이고 따라서 프런트 페이스예요.
그럼 바로 아래 써 있는 대로 음수가 나오면은 백페이스라는 거잖아요. 보자고요. 이 경우에도 V1에서 V2 있는 벡터 0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V1에서 V3로 있는 벡터는 2, 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0, 2, 2, 0이라고요. 행렬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0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2라고요. 마이너스 4 음수가 나오겠죠. 이러면 바로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정렬이 된 거고 얘는 백페이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알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이용해 갖고 부호로 판정을 한다고요. 예, 마지막으로 행렬식이 0이면 바로 선분으로 보이는 그런 삼각형 에지온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백페이스 컬링이에요. 그러면은 구 같은 경우 봐도 얘가 만약 한 100개 정도 삼각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 50개 정도가 백페이스겠죠.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간단하게 날려버린다고요. 그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삼각형은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계산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행렬식 계산으로서 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 얘도 레스터라이저가 이제 하드웨어로 어차피 구성이 된 거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여기 써 있는 대로인데 이제 구는 구인데 트랜스루센트, 반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반투명한 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반투명하다는 건 백페이스라도 프런트 페이스 뒤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투명한 물체를 그릴 때 백페이스를 다 날려버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백페이스도 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한번 거꾸로 프런트 페이스를 한번 죽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건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구 같은 경우 이렇게 프런트 페이스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구를 반으로 자른 단면을 보는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따라서 백페이스 컬링은 반드시 백페이스를 죽이고 프런트 페이스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경우처럼 둘 다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두 번째 경우처럼 거꾸로 프런트 페이스를 죽이면은 뭔가 원하는 또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라고. 따라서 얘는 좀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약간의 통로를 열어놨어요. 그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클리핑처럼 손도 못 대게 이렇게 딱 막아놓은 게 아니라 몇 가지는 컨트롤할 수 있게 API를 열어놨다고요. 그걸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 경우가 뭐냐 하면은 백페이스 컬링을 할 건가 말 건가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GL enable, GL dis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enable은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고 disable은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GL call face라고 하는 이런 심벌드 컨스탄트를 불러서 얘를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백페이스 컬링 원한다면. 근데 이 디폴트는 GL false거든요. 활성화를 안 시키겠다는 거라고요. 그럼 대개의 경우 뭐 첫 번째 예처럼 반투명한 어떤 물체를 처리할 때 아니라면은 여러분 반드시 백페이스 컬링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계산을 훨씬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L enable 괄호하고 GL 컬페이스 이걸 반드시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nable 시키면은 그 다음에 어떤 페이스를 날려버릴 건지를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 백페이스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프런트 페이스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릴 페이스가 프런트냐 백이냐 아니면 둘 다 날릴 거냐 이런 걸 설정을 해줘야 된다. 물론 이렇게 둘 다 날리는 경우는 뭐 필요가 거의 없겠죠. 예, 그래서 프런트하고 백 중에 뭐를 없앨 건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백페이스를 날리겠죠.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가 GL100이면은 예, 그게 디폴트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 이제 프런트를 날릴 건지 백을 날릴 건지 선택을 해줬는데 그럼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프런트는 뭔가 이것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앞에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프런트는 카운터 클럭와이즈고 백이 클럭와이즈잖아요. 이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GL, CCW를 프런트로 지정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를 들어 갖고 오브젝트 공간에서 꼭 지점들이 시계 방향으로 만약 돼 있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는 CW가 프런트 페이스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 그리고 우리 관례가 모든 꼭지점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 프런트도 반시계 방향으로 된다. 예, 됐어요. 그래갖고 레스토라이저가 수행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클리핑.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하드웨어가 100%다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손도 댈 수가 없어요. 퍼스펙티브 디비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기능 때문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백페이스 컬링은 약간의 컨트롤을 여러분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 그냥 함수 한두 개 호출하면 끝인 거고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데 따라 갖고 하드웨어가 다 알아서 컬링을 해줘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뷰포트 트랜스폼이라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뷰포트가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윈도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윈도우는 그 자체가 공간이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스페이스 또는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2차원 윈도우가 있어요. 그럼 뭐 X하고 Y축 좌표를 가질 거고 여기가 원점이고 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그려질 거라고요. 그럼 많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에 꽉 채워 갖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겠죠. 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만한 윈도우를 하나 해 놓고 이걸 4등분 해 갖고 여기에 뭐 정면도 프런트 뷰를 그리고 여기에 위에서 본 탑 뷰를 그리고 여기에 옆에서 본 사이드 뷰를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른바 쿼터 뷰라고 하는 이렇게 XYZ 중간쯤에서 보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럴 경우에 각각은 윈도우 전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이렇게 나는 윈도우 전체 말고 일부분에다만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걸 위해서는 그 GL 뷰포트라는 함수를 불러야 되는데 뷰포트가 별게 아니라 실제 윈도우 안에서 내가 그림을 그릴 영역 거기를 뷰포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좋아요. 이 영역을 내가 지정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왼쪽 아래 좌표를 하나 지정을 한 다음에 나비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다. 이것만 하면은 뷰포트 영역은 딱 설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그래갖고 min xy가 필요하고 width w, height h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min x, min y, w, h 이 4개를 호출해서 사용해서 glbport라고 하는 오픈GL 함수를 불러줘야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 저 윈도우를 꽉 채워서 쓰겠죠. 그럴 때는 여기 0, 여기 0, 그리고 요거를 각각 윈도우에 원래 설정이 된 위드스하고 하이트로 그냥 호출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되겠지만 이 스크린 스페이스하고 뷰포트는 둘 다 3차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럴 이유가 있거든요. 그 좀만 있으면 배우게 될 거고, 따라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면 안쪽으로 파고드는 지축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린 공간은 내가 눈으로 보는 스크린인데, 모니터에 있는 스크린인데 2차원일 것 같지만 실은 스크린 안쪽으로 파고드는 지축이 있어갖고 안에 3차원 공간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3차원 공간이니까 이 뷰포트도 3차원인 거고 걔네들의 G 범위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이쪽으로 파고드는 depth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depth의 레인지, 범위를 설정해주는 오픈GL ES 함수를 또 호출해야 된다. 그래서 minG, maxG를 이용해갖고 저 GL depth range F, F는 플로트예요. 이 함수를 호출해줘야 돼. 그 6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2개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3차원 뷰포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그럼 이제 3차원 스크린 스페이스를 배웠는데 여기서 이 스크린 스페이스가 왼손 좌표계를 따른다는 거 보세요. X에서 Y축으로 네 손가락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 가는 방향, 오른손 아니죠. 예, 왼손으로 좀 해야 된다고요. 스크린 공간은 3차원이고 걔는 왼손 좌표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놈의 공간 정말 스페이스 엄청 많이 나왔죠. 복습을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했죠? 예,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어디로 갔죠? 예, 월드 스페이스. 아주 훌륭해요. 여기에서 관여했던 트랜스폼이 뭐죠? 예, 월드 트랜스폼. 그 다음에 월드 스페이스에서 어디로 갔죠? 예, 여기에 관여했던 변환이 뭐죠? 뷰 트랜스폼. 복습 아주 열심히 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스페이스에서 어디로 갔죠? 예, 클립 스페이스로 갔다고. 여기에 관여했던 변환이 예, 프로젝션 트랜스폼이에요.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러한 스크린 스페이스로 또 간다고요. 여기에 관여하는 변환이 바로 뷰 포트 트랜스폼이에요. 그런데 클립 스페이스가 왼손 좌표계였어요? 오른손 좌표계였어요? 클립 스페이스. 클립 스페이스는 레스터라이저가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공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드웨어적으로 왼손 좌표계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그걸 왼손 좌표계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갖고 보냈었잖아요. 그 이유가 실은 요 스크린 스페이스가 왼손이라서 따라서 클립 스페이스도 왼손으로 정의됐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우린 좀 편해요. 클립 스페이스에서 스크린 스페이스로 와야 되는데 둘 다 왼손 좌표계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 다 왼손 좌표계인 클립 공간하고 스크린 공간을 이어주는 뷰포트 트랜스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좋아요. 이게 바로 클립 공간이에요.
왼손 좌표인 거 보세요. X에서 Y로 네 손가락 갈 때 엄지손가락이 G방향으로 가는데 왼손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NDC예요. NDC가 뭐라 그랬죠? X, Y, G 모두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를 갖는 정육면체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스크린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놓인 3차원 뷰포트는 직육면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사이즈를 갖는 정육면체를 요 직육면체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우리 스크린에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좋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요 직육면체의 크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여기 위드스룰이 했던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근데 여기는 여기는 나비가 2거든요. 2를 W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물론 W가 훨씬 큰 값이겠죠. 한 500 픽셀을 차지한다 그러면 W가 500일 거라고요. 그럼 2를 하여튼 W로 바꿔줘야 되는데 뭔가 스케일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2에다가 뭐를 곱해줘야지 W가 될까? 바로 2분의 W를 곱해주면 W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X방향으로의 스케일링 팩터는 2분의 W가 된다.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우리는 W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스케일 매트릭스는 대각에만 0이 아닌 값들이 쫙 오잖아요. 그 2분의 W가 X방향으로의 스케일링 팩터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러면 뭐 너무 간단하네. 여기 H였잖아요. 하이트. 근데 여기는 여전히 2잖아요. 2에다 뭐를 곱해야지 H가 될까? 2분의 H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Y방향의 스케일링 팩터라고. 그럼 G방향의 스케일링 팩터, 얘는 여전히 2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민 G, 여기가 맥스 G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요 길이는 뭘까? 맥스 G 빼기 민 G일 거 아니에요. 얘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는 2예요. 그럼 여전히 요 값이 바로 G 방향으로의 스케일링 팩터가 되겠죠. 이렇게 스케일링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우리는 3차원 뷰포트 크기로 축소 확대를 시키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지 하도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 우리는 박스 없어요. 저 스케일링 변환을 주전자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좋아요. 이렇게 스케일링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사이즈를 3차원 뷰포트 사이즈로 바꾸긴 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3차원 뷰포트는 중심이 원점에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설정했던 뷰포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정했던 뷰포트 여기로 옮기려면 트랜슬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얘 중심은 원점이에요. 얘 중심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X방향으로의 중심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민 X에다가 2분의 W를 더한 거예요. 뭐냐? 여기가 바로 민 X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나비가 W잖아요. 그거에 반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을 따라서 정확하게 중심 좌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 Y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mean y예요. 거기에 하이트의 반만 가겠다고요. 그러면 mean y 플러스 2분의 h가 바로 y축을 따라서 뷰포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축을 따라서 중심은 뭘까? 우리는 민 G하고 맥스 G 좌표를 각각 주어졌잖아요. 그럼 지축 중심은 두 개 평균 아니겠어요? 2분의 민 G 플러스 맥스 G가 바로 지축을 따른 중심 좌표가 돼요. 여기는 중심이 0, 0, 0이었죠. 이쪽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거를 이렇게 네 번째 컬럼에다가 다 박아 놓으면 그게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하고 트랜슬레이션을 결합을 하면 드디어 뷰포트 트랜스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우리 뭐 행렬 결합하는 거 다 아니까 이런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민지 맥스지는 그 디폴트 값 0하고 1이거든요. 요거를 보통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min x, min y, 즉 이제 왼쪽 아래 귀퉁이 점은 대개의 경우 원점으로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뷰포트 트랜스폼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근데 뭐 어쨌거나 얘나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행렬, 4x4 행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여기 보이는 박스들은 다 가상의 박스고 실제 저 뷰포트 트랜스폼이 적용이 돼야 될 대상은 폴리곤 메쉬예요. 여기 주전자에 적용이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시작해갖고 스크린 스페이스까지 오는 긴 여정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강의할 거거든요. 그럼 또 이 스페이스가 나와. 정말 스페이스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기본적인 스페이스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오브젝트 공간에서 스크린 공간까지 이제 다 왔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합시다. 예, 요것이 이제 여러분이 맨 처음에 배웠던 버텍스 쉐이더예요. 그러면 유니폼으로 이런 매트릭스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3개가 들어왔다고요. 근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됐던 거죠. 걔를 뭐 벡터 4차원 벡터로 한 다음에 월드 변환을 거치면 이제는 우리는 월드 스페이스로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뷰 변환을 거치면 카메라 스페이스로 간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거쳐갖고 얘는 클립 공간으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버텍스 쉐이더가 한 거고, 레스터라이저가 얘를 NDC로 보내죠. 얘가 바로 퍼스펙티브 디비전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최종적으로 스크린 공간으로 간다고요. 뭐에 의해서? 뷰포트 트랜스폼에 의해서.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버텍스 쉐이더가 한 일이지만, 그다음에 레스터라이저가 받아서 스크린 공간까지 보냈다고요. 그 다음에 노멀을 처리를 했는데 뭐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했고 뭐 다시 노멀라이즈 해갖고 V 노멀을 만들었는데 얘는 아직 월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정점은 버텍스 쉐이더가 정점은 클립 공간까지 보냈는데 노멀은 월드 공간까지만 보냈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월드 공간의 노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9장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갖고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했죠? 그냥 카피해갖고 레스터라이저에게 넘겼다고요. 그래서 레스터라이저는 뭐 얘를 처리는 했는데 얘는 그냥 갖고만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이제까지 안 한 거잖아요. 예, 얘네들을 처리해 준 애가 마지막 세부 단계인 스캔 컨버전이라는 거예요. 그 스캔 컨버전을 보도록 하자고요. 그 스캔 컨버전의 임무는 이른바 프래그먼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열심히 프래그먼트가 뭔지 얘기해봤자 잘 모르시고, 끝날 때 되면은 저게 프래그먼트구나 알게 돼요. 그걸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스크린 공간이에요. 뷰포트가 3차원이라고 그랬죠? 그 3차원 뷰포트 안에 뭐 물체가 있을 텐데 삼각형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XYZ 좌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스크린 공간 좌표예요. 근데 최종 스크린은 요 앞에 보이는 요 면이 바로 최종 스크린일 거 아니에요. 그 스크린을 그냥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은 세 꼭지점이 이렇게 XY 좌표를 각각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은 이 꼭지점에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노멀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얘도 그렇고 노멀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그야말로 보관하는 것. 이것이 스캔 컨버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는 보관이 뭔지 2장에서 실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분을 하나 갖고 예를 들면서 양 끝에 여기 뭐 빨간색, 파란색 있을 때 색이 쫙 보관이 되면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스무드하게, 물론 역방향으로 스무드하게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거 배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보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다 정확히는 선을 따라 보관한다 그래갖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보자고요. 그래서 요 세 꼭지점에 있는 노멀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 친구들을 보관을 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 보관하는 거 설명을 하려면 좀 이해하기가 피곤해. 그래갖고 각각의 꼭지점마다 RGB 컬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선형 보관에서도 2장에서 잠깐 본 것도 컬러 보관으로 하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꼭지점에도 RGB 컬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이 어떻게 보관이 될까?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뭐 G하고 B하고까지 뭐 볼 필요 있나? 빨간색만 한번 보관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세 꼭지점에 여기 R3, 여기 R2, 여기 R1이 있다고 치고 걔네들이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보자고요. 요 그림이 여기에는 146이라는 R값, 여기에는 90이라고 하는 R값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어떤 R값이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이 차지하는 픽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픽셀들의 세 꼭지점의 레드 값을 보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선형 보관에서도 여러분이 잠깐 봤지만 예를 들어갖고 요 픽셀하고 요 픽셀 두 개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요 아래쪽 요 픽셀의 R 값은 90에 가까울까요? 146에 가까울까요? 90에 가까울 거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쪽 색깔을 더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이쪽 두 개만 비교해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R은 값이 커지고 빨간 색조가 짙어질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뭐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이쪽에 색깔을 보면 대체로 노란 계열이에요. 이쪽의 색깔을 보면은 뭐 이른바 시안이라고 하는 계열이에요. 파란색에 가까운.
그럼 얘는 노란색에 가까웠고 위에 가면 파란색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보관을 원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건가? 그거를 이제 일단 그걸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런 식으로 꼭 지점마다 있는 애트리뷰트, 지금 우리 구체적인 예로는 꼭 지점마다 빨간색 값이 있는데 걔네들 픽셀에 어떻게 보관을 할 건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의 전략은 이 선분을 따라 먼저 빨간색을 보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146에서 시작한 게 계속 줄어들다가 여기 갔을 땐 90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한하게 많은 점마다 우리가 빨간색을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스캔 라인이라고 하는 곳에만 픽셀이 있거든요. 스캔 라인이 뭐냐 하면은 이 스크린 좌표를 한번 보자고요. X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격자로 쫙 배열이 된 거고, 개념적으로. Y도 0에서부터 1까지 한 칸씩 늘어나는 격자가 만들어지고, 이 격자 안에 픽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예에서는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픽셀만 쫙 모아서 그린 건데, 이렇게 픽셀들이 수평으로 모아진 거를 스캔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 그림에서 이쪽 스캔 라인은 Y좌표가 1.5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위에 스캔 라인은 2.5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여기는 5.5라고 하는 스캔 라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픽셀마다 레드 값, R 값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선분을 따라서 일단 R을 보관할 때도 무한하게 많은 점마다 할 필요 없이 이 스캔 라인하고 선분하고 교차하는 점에서만 R 값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자고요. 여기 R 값이 146, 여기 90이에요. R 값의 차이를 구해요. 그러면은 146에서 90 빼면 56이거든요. 그 다음에 Y좌표도 한번 보자고요. 6.5하고 0.9예요. 그럼 6.5하고 0.9 빼면은 5.6이에요. 그 다음에 요 델타 Y분의 델타 R을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방금 우리가 계산한 56 나누기 5.6 해갖고 10이 나오잖아요. 이 10이란 게 뭘까? 분모가 1이니까 결국 Y가 1 올라갈 때마다 R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른바 Y축을 따른 레드 값의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델타 Y분의 델타 R을 왜 구했냐? 우리는 스캔 라인별로 선분을 따라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스캔 라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Y좌표가 얼마씩 늘어나죠? 1씩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Y를 1씩 올라갈 때 도대체 R은 얼마가 늘어날까를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비슷한 걸 한 번 더 해보자고요. 델타 X라는 걸 계산해 봐요. 즉 이쪽에 X는 3.1, 여기에 X는 0.3이라고요. 그 두 개를 빼갖고 2.8을 만들고, 델타 Y는 아까 5.6이라는 거 계산했으니까, 델타 Y분의 델타 X를 하면은 0.5가 나와요. 여기 역시 분모가 1이니까 무슨 얘기냐? Y가 1 증가할 때 X는 0.5 증가하더라는 얘기예요. 실제 이 선분을 보면은 XY 좌표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기울기가 2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라는 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할까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역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Y가 1 증가할 때 X가 얼마 증가할까? 당연히 0.5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델타 Y분의 델타 R 그리고 델타 Y분의 델타 X를 구했어요.
그럼 이걸로 뭘 할 건가 미리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쪽 스캔 라인 3.5라고 하는 스캔 라인이죠. 여기 R값이 어떻게든 계산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4.5 스캔 라인의 R값은 그냥 쉽게 계산이 돼요. 여기에서 계산한 R값에다가 10만 더하면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됐죠? 근데 초기 값은 그렇게 쉽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 빨간 박스를 여기 지금 확대한 게 이건데 가만히 보자고요. Y좌표는 0.9예요. 1보다 조금 아래 떨어져갖고 여기가 0.9거든요. 일단 실제로 우리가 처음으로 처리해야 될 스캔 라인이 여기 빨간색 점으로 선분하고 교차된 건데 거기는 좌표가 1.5라고요. 그럼 이 높이가 0.6이라는 거 알죠? 예, 초기 조건 이렇게 아니까 여기에서의 R값은 이렇게 쉽게 계산이 돼요. 즉 처음에는 90이에요. 얘가 90인데 Y가 1 증가할 때 R이 10 증가하는 거 알아냈는데 지금 보니까 Y는 0.6만큼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 스캔 라인에서의 R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스캔 라인은 계속 10만 더해가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X좌표도 계산을 해줘요.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델타 Y분의 델타 X를 구해놨으니까 0.5로 Y가 0.6 증가할 때 X가 얼마 증가할지 한 다음에 초기 값 0.3, 0.3에다가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각 스캔 라인이 삼각형의 선분하고 교차하는 점마다 R하고 X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R값만, 초기 값만 구한 다음에는 계속 10 더해서 106 만들고 106에다 또 10 더해서 116 만들고 116에다 10 더해서 126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분을 따라서 스캔 라인하고의 교차점에는 R하고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X까지 다 계산이 되겠죠. 좋아요. 그거를 요 선분에 대해서도 하고 요 선분에 대해서도 수행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선분 3개 갖고 있는데 모든 선분이 스캔 라인하고 교차되는 점마다는 R하고 X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중에 4.5라고 하는 Y좌표를 갖는 스캔 라인을 한 번만 자세히 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R하고 X가 있어요. 왼쪽이라고 그래갖고 레프트 아래 참자를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오른쪽 선분에도 R하고 X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목표에 지금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는 픽셀마다 레드 값을 할당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줄에 보면은 픽셀이 지금 5개가 있어요. 그럼 5개 픽셀마다 R 값을 어떻게 주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R 값에 가깝겠죠. 얘는 이런 R 값에 가깝겠죠. 예, 선형 보관을 수행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선형 보관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는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거는 Y가 1 증가할 때 R이 얼마나 증가할까를 미리 계산을 했었잖아요. 왜냐? 스캔 라인을 따라서 위로 쫙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의 스캔 라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X를 1씩 증가하면서 레드 값을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델타 X분의 델타 R이 필요한 거라. 그리고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뭐 사실상 동일한 원칙이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양 끝에 X하고 R 차이를 이용해 갖고 델타 X분의 델타 R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가 나왔어요. 그럼 미리 좀 결론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R 값이 186이었다. 이 픽셀이에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픽셀의 R 값은 186에다가 25를 더해갖고 211로 금방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앞 페이지에 했었던 것처럼 초기화 과정은 하나 필요하겠죠. 네, 초기에 보면은 X 좌표가 여기는 2.1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스캔 라인에서 첫 번째 X 좌표는 2.5거든요. X 차이가 0.4잖아요. 네, 그래갖고 초기에만 0.4를 곱해줘서 초기 값을 구한 다음에는 136에다 25 더해서 161 만들고 거기다 또 25 더해서 186 만들고 되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픽셀마다 레드 값을 채웠다고요. 이런 거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2장에서 배운 거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거든요. 선분을 따라 갖고 그냥 쫙 보관을 했다고요. 근데 바이는 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두 단계를 거쳤다는 뜻이에요. 뭐냐? 선분을 따라서 먼저 인터폴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말이 선분이지 실은 y값만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y축을 따라서 그냥 선형 보관을 했다라고 얘기해도 같아요. 그러니까 y축을 따라서 또는 선분을 따라서 선형 보관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는 수평 방향으로, 즉 x축을 따라 갖고 선형 보관을 한 거라고. 선형 보관을 두 단계 했기 때문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너무 간단한 산수니까 뭐 빤하고 이제 레드 값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린하고 블루에 대해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각 픽셀이 컬러 값을 다 가지게 된다. 그래갖고 이 아래 보이는 세 개의 예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저렇게 보관이 되겠지. 결과에 빤한 거고 저 보관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갖고 수행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원은 우리가 안 따지는 게 우리는 폴리곤 메쉬만 따지기 때문에 원은 안 나오고요. 근데 뭐 무슨 특별한 경우로 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간단한 수학 함수 이용해 갖고 그 원 둘레가 스캔 라인하고 겹치는 점의 좌표 같은 거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결국 이제 사인 코사인 쓰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스캔 라인마다 양 끝점에 색깔 얻어내고 그 다음에 쫙 보관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학 함수를 안 쓰더라도 만약 원을 그냥 여러분들이 원이 크면 선분 한 100개 써서 원이 작으면 선분 40개 써갖고 근사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 다각형이잖아요. 그런 다각형일 경우에는 우리 알고리즘을 약간만 수정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좋은 질문. 됐죠? 예, 이게 바로 레스터라이저의 마지막 단계인 스캔 컨버전인데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이 100% 하드웨어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원칙을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해할 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RGB를 보관한다고 그랬는데 실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운 버텍스 어레이에 RGB 값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션이라고요. 그래서 실은 색상이 보관되는 건 뭐 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실제 보관 대상은 노멀하고 텍스처 코디네이션이에요. 근데 노멀 같은 경우는 3차원이니까 그냥 XYZ 좌표를 갖고 있잖아요. 얘가 개념적으로는 RGB랑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점마다 뭔가 3차원 벡터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X좌표만 뽑아서 쫙 보관하고 Y좌표 뽑아서 보관하고 G좌표 뽑아서 보관하면 각 픽셀마다 노멀이 보관돼 있을 거라고요.
예, 그 결과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 2차원에다가 이제 3차원 벡터를 제가 이제 가시화한 건데 이쪽 방향으로 논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꼭 지점에 논말이 있어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스캔라인하고 삼각형 3분하고 교차점마다 노말을 보관할 거거든요. 완벽하게 동일한 알고리즘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노말은 얘에 가까울 거고 저쪽 노말은 이 친구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보관이 되죠. 이쪽 선분에 대해서 이쪽 선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 노말을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이 4.5 스캔라인을 한번 보자고요. 요 노말이 결정이 됐잖아요. 걔를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여기에 가깝고 이 친구들은 여기에 가깝죠. 됐죠? 예, 이렇게 해서 각 픽셀의 위치마다 노말이 보관된다. 그러면 또 하나 있는 게 뭐였죠? 텍스처 코디네이션이었잖아요. 이제 곧 8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걔는 2차원 좌표래요. 그럼 걔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보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픽셀의 위치마다 노말 텍스처 코디네이션이 보관되어 있다고요. 얘네들을 가리켜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레스토라이저 이제 끝났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인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그렇게 보관된 노말과 보관된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갖고 실제 색상을 결정을 해요. 그래갖고 뭐 프래그먼트를 뭐 정확한 정의를 하려면 픽셀의 색상을 결정할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직관적으로 그냥 픽셀 후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픽셀 후보보다는 하여튼 해당 픽셀의 색상을 프래그먼트가 결정을 할 텐데 프래그먼트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합쳐갖고 결정을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색상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프래그먼트예요. 예, 7장 끝입니다. 질문 말씀하시고요. 스캔라인 투입값이 1.5인 거는 픽셀 가운데 넘어갈 거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내 이해를 했다면 왜 스캔라인이 1, 2, 3, 4 이렇게 가도 되는데 1.5, 2.5 이렇게 가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픽셀이 그 그리드가 격자잖아요. 격자 셀 하나에 딱 있다고 치면은 그 셀의 그 픽셀의 중심은 0.5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캔라인을 y축을 지금 0.5부터 시작을 하겠죠. 0.5, 1.5, 2.5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실은 오픈GL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이상하게 다이렉트엑스는 그냥 정수로 설명하면은 쫙 이해가 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이건 이제 오픈GL이 있으니까 스캔라인이 하여튼 1.5, 2.5 이렇게 0.5 단위로 간다라는 거. 0.5 단위가 아니라 1 단위지만 하여튼 좌표는 0.5로 끝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